한밤의 창경궁,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 왕의 할머니가 머무는 경춘전, 칠흑 같은 어둠이 천장과 바닥의 경계를 무너뜨린 그 절대적인 침묵의 공간에 촛불 하나가 단 하나의 생명처럼 마지막 숨을 몰아쉬듯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겨울의 칼바람이 얇은 창호지를 스치는 소리가 마치 죽은 자의 속삭임처럼 혹은 살아있는 자의 비명처럼 날카롭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희미하고도 절박한 촛불의 그림자 아래 아주 선명하고 붉은 끈적한 피 한 줄기가 왕실의 절대적인 권위와 존엄을 상징하는 값비싼 비단 바닥을 타고 아주 천천히 마치 그 공간의 시간을 붙잡으려는 듯 무겁게 그리고 거역할 수 없이 흐릅니다. 누군가의 머리가 혹은 한 시대의 가장 강력했던 생명이 방금 이 차갑고도 화려한 궁궐의 바닥에서 무참히 꺾였습니다. 그 피의 주인은 한때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념을 설계했던 여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성 정치가이자 지독하리만치 완벽한 유교적 이데올로그였던 인수대비였습니다. 그녀는 왕의 어머니였고 왕의 할머니로서 이 나라의 기틀을 잡고 궁궐의 모든 규율을 나아가 조선 여성의 모든 도리를 내훈이라는 문자로 새겨 넣었던 철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는 법이었고 그녀의 침묵은 그보다 더 무서운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권력의 가장 높은 탑, 그 끝은 이토록 허무하게 차갑고 비정한 피로 적셔졌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가장 끔찍하고도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자는 이 끔찍한 죽음에 대해 이상하리만치 침묵합니다. 1504년 5월 21일 조선왕조실록은 그 방대한 기록 속에서 단지 그녀가 경춘전에서 백서했다고, 즉 세상을 떠났다고만 아주 건조하게 단 몇 줄로 적고 있을 뿐입니다. 그 죽음에는 칼이 없었다고, 그 죽음에는 창도 없었다고, 위대한 대왕 대비의 마지막에 어울리지 않는 이 기이한 침묵으로 기록자는 애써 고개를 돌립니다. 이토록 강력했던 대왕 대비의 죽음 앞에서 실록의 이 짧은 침묵은 그 자체로 거대한 역설이며 기록되지 못한 진실의 무게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차마 기록할 수 없었던 혹은 기록되어서는 안 되었던 거대한 비명입니다. 그날 밤 경춘전의 피로 얼룩진 정적 속에는 한 나라를 피로 물들였던 한 젊은 왕의 광기 어린 울분과 그 울분을 수십 년 전에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 또 다른 여인의 냉혹한 집념이 비극적인 운명의 고리처럼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 피가 과연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이 거대한 죽음, 이 침묵으로 봉인된 비극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모든 비극의 씨앗이 심어졌던 그보다 더 먼 과거, 차갑고도 잔인했던 권력의 심장부로 지금부터 길고도 어두운 여정을 떠나야 합니다.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세조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의 궁궐은 그때에도, 아니 어쩌면 그때가 가장 짙은 피비린내로 가득했습니다. 1453년의 계유정난, 자신의 어린 조카인 단종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가장 강력한 정적이었던 김종서를 철퇴로 무참히 내리쳤으며 수많은 충신들의 피로써 궁궐의 돌바닥을 적시고 나서야 왕좌를 거머쥔 세조. 그의 시대는 강력한 왕권과 동시에 그 왕권을 단 하루도 위협하지 않은 적이 없는 공신들의 야망이 용광로처럼 들끓던 불안과 공포가 일상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왕은 강했지만 왕의 권력은 매일 밤 흔들렸습니다. 이 피의 동맹과 배신이 난무하는 한가운데 당대 최고의 외교가이자 탁월한 권력 중개인이었던 가문, 청주 한시의 한학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두 딸을 머나먼 명나라 황제에게 공료로 보내 황제의 장인이 되었던 국제적인 거물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이 어디에서 태어나 어디로 흐르는지를 본능적으로 아는 자였고 그의 가문은 조선의 그 어떤 사대부 가문보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막내딸을 조선의 왕실로 보냅니다. 피의 군주 세조의 맏아들, 장차 왕이 될 의경세자와의 혼인. 이것은 단순한 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학의 가문이 가진 국제적인 위상과 외교적
정치적 힘이 세조의 불안정한 왕권과 결합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필연적인 정치적 계약이었습니다. 세조의 칙령이 붉은 옥새 위에 육중하게 내려앉을 때 한시 집안의 운명도 그리고 이 어린 소녀의 운명도 함께 새겨졌습니다. 아버지 한학이 권력의 판도를 읽는 완벽한 설계자였다면 그의 딸 훗날의 인수대비 그때의 수빈 한씨는 그 도면 속에서 스스로를 가장 완벽한 존재로 완성해야 할 책무를 지고 궁궐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세자의 아내가 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미래의 왕을 낳고 미래의 왕을 만들며 마침내는 왕의 어머니로 군림하기 위한 완벽하고도 혹독한 그리고 비인간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경전을 읽고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유학의 모든 덕목, 특히 여성에게 요구되는 효와 순종의 미덕을 밤낮으로 익혔습니다. 그녀의 학식은 당대 웬만한 사대부 남성들을 능가할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 수많은 글자 너머에서 배운 것은 책 속에 적힌 아름다운 문장과는 다른 훨씬 더 냉혹하고 실질적인 현실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녀는 배웠습니다. 궁궐에서 눈물은 약자의 언어이며 동정은 패자의 변명이라는 것을, 침묵은 권력자의 가장 견고한 방패이며 분노는 감정이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치명적인 지점을 향해 정확히 휘둘러야 할 서슬퍼런 칼이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지우는 법을, 자신의 욕망을 질서와 규범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감정이 없는 완벽한 시스템의 화신으로 만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조선의 다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의경세자는 다정하고 건강했으며 그녀는 곧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맏아들 월산대군과 둘째 아들 자을산군.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완벽한 왕으로 만들고 자신은 조선의 국모가 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자신이 설계한 완벽한 질서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순항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권력의 씨앗은 이렇듯 사랑이나 연민 같은 인간적인 감정을 모를 때 가장 빠르고 단단하게 심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운명은 단 한 번도 인간이 그린 도면대로 순순히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그야말로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그녀의 미래가, 그녀의 야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계획, 그녀의 남편, 그녀의 세상이었던 의경세자가 20살의 꽃다운 나이로 갑작스럽게 요절했습니다. 사인조차 불분명한 급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단 하루아침에 끝났습니다. 세자의 죽음과 함께 그녀는 하루아침에 궁궐의 중심, 미래의 국모라는 자리에서 가장 변방으로 밀려난 22의 과부가 되었습니다. 궁궐의 육중한 문이 그녀의 등 뒤로 굳게 닫혔습니다. 그녀의 세상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시아버지 세조는 그녀의 어린 아들들이 아닌 의경세자의 동생, 즉 그녀의 시동생을 다음 세자 훗날의 예종으로 책봉했습니다. 그것이 왕위 계승의 순리였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두 어린 아들 월산대군과 자을산군은 이제 역사 속에서 잊힐 운명, 그저 죽은 세자의 불행한 가족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사가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수빈 한씨라는 이름으로 잊힌 존재가 되어 궁궐 밖의 삶을 견뎌야 했습니다. 왕실의 중심에서 밀려난 여인의 삶이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든 다음 왕권의 위협이 된다는 모호한 이유로 그녀의 아들들과 함께 제거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하고도 나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분노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그녀는 자신의 슬픔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무력한 행위인지 이 냉혹한 궁궐의 생리를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어린 둘째 아들 자을산군 훗날의 성종의 손을 붙잡고 그 작은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였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왕이 된다면, 오직 이 아이만이 왕이 된다면
이 굴욕적인 세상은 다시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녀는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칼을 가는 대신 붓을 들었습니다. 사가에서 숨을 죽인 채 훗날을 도모하며 그녀는 평생의 집념과 분노, 그리고 자신의 모든 야망을 담아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내훈이라 불리게 될 조선 여성사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동시에 가장 무서운 책입니다. 여성의 도리, 아내의 순종, 어머니의 희생, 그리고 시부모를 향한 절대적인 복종. 3권 7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겉으로는 유교적 미덕을 설파하는 완벽한 여성 교과서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유교적으로 완벽한 며느리인지, 훌륭한 어머니인지를 이 책을 통해 궁궐의 시어머니 정의왕후에게, 그리고 세상에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지런한 활자들의 행간에는 다른 의도가, 더 무섭고 거대한 집념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궁궐의 모든 여성을, 나아가 조선의 모든 여성을 하나의 규범, 하나의 질서 안에 가두고 오직 한 명의 여성, 바로 자신을 그 질서의 정점으로 세우려는 그녀의 정치적 선언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왕으로 만들 교육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이 다스릴 왕국을,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이데올로기를 설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그녀의 방에는 촛불이 2개 켜졌습니다. 하나는 아들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운명을 배신한 이 궁궐을 향한 복수를 위해, 혹은 자신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새벽까지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아버지 세조가 눈을 감고 그녀의 시동생인 예종이 즉위한 지 불과 1년 만에, 마치 저주처럼 그녀의 남편 의경세자처럼 급작스럽게 승하하던 그녀는 마침내 기회를 봅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보이는 피로 얼룩진 차가운 기회였습니다. 기회는 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극적으로 그녀가 설계했던 것보다 더 완벽하게 왔습니다. 예종이 승하하자 왕위는 또다시 비었습니다. 다음 왕위 계승자는 당연히 예종의 어린 아들 원자여야 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 대부분도 그것이 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선의 가장 어른이었던 여인, 인수대비의 시어머니이자 세조의 왕비였던 정의왕후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신하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자신의 친손자가 아닌 인수대비의 둘째 아들 13살의 자을산군을 다음 왕으로 지목했습니다.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왕위 계승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격적인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린 왕을 세우고 강력한 2명의 대비, 즉 시어머니 정의왕후와 며느리 인수대비가 그 뒤에서 수렴청정을 하겠다는 여성들의 강력한 정치적 연대가 숨어 있었습니다. 정의왕후는 자신의 며느리 인수대비의 그 지독한 야망과 능력을 꿰뚫어 보았고 그녀를 동맹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마침내 그녀는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10수년 전 쫓겨났던 그 문을 당당히 열고 들어왔습니다. 죽은 세자의 아내 수빈한 씨가 아니라 어린 왕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의 자격으로 그녀는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왕보다 먼저 신하가 절을 올린 이는 바로 대비였습니다. 정의왕후가 대왕대비로서 큰 권력을 행사했지만 실질적인 통치와 왕의 교육은 젊고 야심만만하며 누구보다 높은 학식을 가졌던 인수대비의 몫이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는 왕의 교지보다 무거웠고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호통보다 강력한 정치적 언어였습니다. 그녀가 사가에서 피눈물로 집필했던 내후는 이제 단순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궁궐의 법이자 왕비와 후궁들을 태감해는 강력한 사상의 무기였으며 그녀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교과서였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통제를 원했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불행, 즉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권력의 상실, 그 끔찍한 무력감을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성종을 유교적으로 가장 완벽한 성군으로 키워냈고 궁궐의 모든 여인들은 그녀의 그림자 아래에서, 그녀가 만든 규범 아래에서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녀의 질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시대가 마침내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그 완벽하게 통제된 얼음장처럼 차갑고 숨막히는 궁중의 정적 속에 단 한 사람, 그녀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아니, 따를 수 없는 한 여인의 거침없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성종의 새로운 왕비, 패비 윤 씨였습니다. 성종의 첫 번째 왕비였던 공예왕 후 한시 인수대비의 시누이이기도 한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평범한 사대부 가문 출신이었으나 성종의 눈에 들어 후궁이 되었던 윤 씨가 마침내 왕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총명했으며 무엇보다 성종의 뜨겁고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인수대비가 평생에 걸쳐 만든 네온의 규범에 갇히기를 거부했습니다. 네온은 질투를 가장 큰 죄악으로 규정했지만 윤 씨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했습니다. 그녀는 질투가 많았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비이기 이전에 남편의 사랑을 원하는 아내이길 원했습니다.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려 했고 다른 후궁들을 노골적으로 투기했습니다. 이것은 인수대비의 관점에서는 왕실의 위계를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인수대비의 눈에 며느리 윤 씨의 존재는 자신이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완벽한 질서와 유교적 통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왕을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라 왕을 보필하고 왕실의 질서를 따르며 무엇보다 시어머니인 자신에게 절대 복종해야 하는 국모여야 했습니다. 갈등은 날마다 날카로워졌습니다. 야사는 어느 날 밤 질투에 눈이 먼 윤 씨가 성종과 다투다가 그만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냈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그녀를 몰아내기 위한 악의적이고 치밀한 정치적 모함인지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그 결정적인 손톱 자국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행동이 혹은 그녀를 둘러싼 음모가 왕실의 법도를 넘어섰고 인수대비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아니, 자신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인수대비의 차갑고 이성적이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했던 권력의 여왕이 아들의 사랑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며느리라는 존재 앞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배운 것입니다. 이제 이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핏빛 비극을 향해 달려갑니다. 결국 한 줄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한 잔의 독이, 조선의 운명을 바꿀 그 독이 가장 추운 날 준비되었습니다. 조선의 역사는, 그리고 한 가족의 끔찍한 비극은 바로 그날 두 동강이 났습니다. 1479년 왕비 윤 씨는 마침내 폐위되었습니다. 투기가 심하고 부덕하며 왕의 얼굴에 상처를 입히려 했다는 것이 공식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왕비의 붉은 옷을 벗고 죄인의 신분이 되어 사가로 쫓겨났습니다. 그녀의 어린 아들, 훗날의 연산군은 어머니와 생이별한 채 궁에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인수대비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패비가 살아있는 한, 그녀의 아들인 어린 세자에게는 언젠가 복수의 칼날이 될 어머니라는 존재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인수대비는 자신의 뼈아픈 경험을 기억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사가에 물러나 앉아 복수의 칼을 갈았던 자신의 모습을, 그녀는 패비 윤 씨가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자신과 같은 복수를 꿈꾸는 제2의 인수대비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질서에 대한 모든 위협의 싹을, 그 마지막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했습니다. 그녀의 통제는 그토록 완벽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1482년 성종은 여전히 패비를 그리워하며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생모를 죽인다는 것은 아버지로서 그리고 왕으로서도 끔찍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비의 뜻은 바위처럼 확고했습니다. 신하들까지 가세하여 패비의 죽음을 종용했습니다. 그들은 세자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패비는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왕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조선의 공식적인 사법체계를 무시한 채 오직 왕의 명령으로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패비 윤 씨의 독이 담긴 잔이
차가운 바닥에 떨어져 깨질 때 창경궁의 모든 시간이 그리고 한 아이의 영혼이 함께 멈췄습니다. 그녀는 28, 너무나도 젊은 나이였습니다.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는 그녀가 죽기 직전 자신의 피가 묻은 손수건을 친정어머니에게 남기며 훗날 세자가 자라면 이것을 보여주고 자신의 억울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유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실록에는 없는 훗날의 비극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실은 어쩌면 그 전설보다 더욱 잔혹합니다. 진실은 단 하나, 그녀가 강력한 시어머니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자신의 남편이 보낸 독을 마시고 홀로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녀의 아들, 6살의 어린 세자 연산군은 궁궐 안에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의 어머니가 큰 잘못을 저질러 아주 멀리 쫓겨났다고만 어렴풋이 알 뿐이었습니다. 궁궐의 모든 어른들은 그의 아버지, 성종도, 그의 할머니 인수대비도 그에게 이 끔찍한 진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침묵 자체가 그 어떤 저주보다도 무서운 복수의 씨앗이 되어 그의 여리고 예민했던 영혼 속에 조용히 그리고 아주 깊숙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기에 그는 스스로 진실을 상상하며 그 상상을 증오로 키워나갔습니다. 인수대비는 눈을 감았습니다. 궁궐의 질서를 어지럽히던 가장 큰 위협이 아들의 마음을 흔들던 유일한 여인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겼다고, 조선의 질서를 마침내 지켜냈다고, 자신의 통치가 드디어 완성되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몰랐던 것은 그녀가 며느리의 숨을 거둔 바로 그 순간 그녀 자신의 죽음을 재촉할 무서운 복수의 그림자가 비로소 깨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위협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그 위협을 가장 위험한 아이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시간이라는 폭탄과 함께 봉인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약의 피는 오래전에 식었으나 그 피를 기억하지 못했던 아이의 영혼 속에서 분노는 용암처럼 뜨겁게 자라났습니다. 1494년 유교적인 성군이었던, 그러나 아내를 죽음으로 내몬 왕이었던 성종이 승하하고 마침내 패비 윤씨의 아들 연산군이 조선의 왕좌에 올랐습니다. 왕이 된 소녀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웃지 않았습니다. 그의 귀에는 신하들의 만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12년 전 아주 어릴 적에 헤어졌던 기억조차 희미한 어머니의 마지막 숨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즉 위초, 그는 영민하고 유능한 군주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 인수대비의 가르침을 따르는 듯했고 아버지의 신하들을 존중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운 대로 완벽한 유교 군주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완벽한 작품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될 날을, 혹은 그 진실을 알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약한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갖게 될 날을. 그리고 마침내 그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단순한 패비가 아니라 사사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폐위되었고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를. 1504년 연산군의 피해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끔찍한 피바람, 갑자사화입니다. 그는 먼저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신하와 궁녀들을 심판대에 올렸습니다. 산 사람은 능지처참하고 이미 죽은 사람은 무덤을 파헤쳐 그 시신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것을 부관참시라 합니다. 피가 궁궐을 강물처럼 적셨습니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광기이자 한 아이의 늦어버린 복수였습니다. 할머니 인수대비가 평생에 걸쳐 세우고 지키려 했던 유교적 질서, 그녀의 자부심이었던 내훈의 모든 가르침은, 그녀가 그토록 완벽하게 교육시켰다고 믿었던 손자의 광기, 어린 칼날 앞에서 종이장처럼 무참히 찢겨나갔습니다. 연산군은 매일 밤 술에 취해 할머니이자 대왕대비인 인수대비의 처소 경춘전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왜, 도대체 왜,
나의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속였습니까? 어머니가 그리도 미웠습니까? 인수대비는 병석에 누워 이 모든 지옥도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녀가 만든 질서가 그녀가 만든 왕에 의해 완벽하게 파괴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녀가 쓴 네오는 이제 궁궐에서 가장 쓸모없는 피 묻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04년 겨울, 바로 그날 밤, 조선왕조실록은 그날 인수대비가 경춘전에서 패서했다고, 즉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만 아주 건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은 그것이 끝입니다. 하지만 민간의 야사는 실록이 차마 적지 못한 혹은 적을 수 없었던 끔찍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날 밤에도 술에 취한 연산군이 할머니의 처소에 들이닥쳤고 격렬한 언쟁 끝에 분노를 이기지 못한 왕이 할머니를 향해 자신의 머리를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녀의 직접적인 사인이었는지는 영원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이미 깊은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세운 조선이 자신이 왕으로 만든 손자의 손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똑똑히 목격하고 그 지독한 절망과 공포 속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죽음은 육체적인 폭력에 의한 것이었든 혹은 정신적인 충격에 의한 것이었든 명백히 그녀의 손자에 의한 살해였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그녀가 수십 년 전 며느리에게 내렸던 그 잔인한 죽음에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비극은 그렇게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인수대비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리고 그토록 완벽하게 통제하려 했던 창경궁의 등불은 아주 오랫동안 다시 켜지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기록자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권력은 두려움에서 태어나 결국 두려움 속에 죽는다고. 인수대비, 소해왕후, 한씨. 그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조선의 기틀을 잡은 위대한 여성 정치가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22의 과부에서 시작하여 아들을 왕으로 만들고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념적 토대 중 하나인 내훈을 지필했습니다. 그녀가 세운 질서는 이후 수백 년간 조선 여성들의 삶을 규정하는 거대한 족쇄이자 동시에 규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조선을 세운 정치가였으나 사랑을 잃은, 그리고 어쩌면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를 두려워하고 통제하려 했던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고 그 완벽한 질서를 지키기 위해 아들의 사랑을 그리고 며느리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녀는 질서가 사랑이라는 감정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감정은 예측 불가능하며 자신이 쌓아 올린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변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질서가 낳은 질서는 통제일 뿐이지만 사랑을 잃은 자리, 억압당한 감정의 자리가 낳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증오라는 것을. 연산군의 폭정은 바로 그 두려움과 증오의 유산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아이의 슬픔이,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들의 분노가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쥔 왕의 칼과 만났을 때 비극은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결국 인수대비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 즉 자신이 만든 완벽한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다 바로 그 질서를 무너뜨릴 가장 끔찍한 괴물을 자신의 손으로 키워낸 것입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서 아들을 지키려다 아들을 잃었고 손자를 괴물로 만들었으며 결국 자기 자신마저 잃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들의 그릇된 선택이 남긴 피 묻은 기록뿐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완벽한 통제는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그 통제를 위해 우리는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가? 권력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화려했던 이름들은 역사의 먼지 속에 잊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렸던 선택의 흔적은, 그리고 그 선택이 남긴 고통의 메아리는 역사가 되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질서이고 무엇이 사랑인가?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감정 앞에서 인간은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가? 오늘날 우리가 걷는 창경궁, 경춘전의 차가운 돌담에는
어쩌면 그날 모든 것을 가졌으나 결국 모든 것을 잃었던 한 여인의 마지막 한숨이,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겨 괴물이 되었던 한 남자의 울부짖음이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되어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비밀의 한국사였습니다.